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헤더셉의 원장 이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오늘 세미나 대충 안내를 드리면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 받을 테니까 뭐 중간중간 세미나 가운데에서도 저기 체크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은 같이 답변 드릴 거고, 요게 지금 촬영해서 아마 다음 주말 정도에 웹에 올라갈 텐데, 혹시나 지금 뭐 온라인으로 혹시 보시게 되실 분들도 현장에 없어서 질문 못했던 것들은 나중에 저희 학원 내 이메일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좀 편하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얼굴을 아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예 지맥 준비 안 돼 있으신 분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있는 중인 분들이 힘들죠? 공부하는 거. 괜히 가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재밌는 게 요새가 솔직히 말하면 뉴스가 좋은 편이 아닌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 잘랐다는 등, 뭐 경기가 다운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랑 거의 유사한 뉴스가 나온 게 언제였냐면 2000년 딱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완전 다운될 거다. 그래서 막 다운턴 심하게 오고, 이 시기에 유학 가는 거 맞니? 막 이런 환율 오를 거다. 이런 얘기 막 나왔던 시기가 정확히 3년 전 시기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학교 처음 그 시기 때 그래도 나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분들이 졸업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작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대로 MBA가 99%. 그러니까 역사상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평균 연봉도 보통 전에보다 대부분 10% 이상씩 첫 해 연봉이 올라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강의를 한 20년 정도 해왔는데 보면 사실상 준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내가 졸업할 때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들어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딱 나오는 시기가 업턴으로 딱 변화되는 그 시점과 제일 맞으면 확실히 많이들 뽑기 때문에 제일 좀 편한 편인 거고, 가장 좀 힘든 케이스는 거꾸로 다운턴으로 꺾이는 시기가 내 졸업 시기가 맞으면 좀 힘든 편인데, 뭐 이게 좀 주기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로 반복되는 편이 있어서,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입학해서 들어가시면, 혹은 내후년 들어가시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졸업 시즌이 꽤 좀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우선 얘기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MBA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미국이긴 하니까 우선 그거 관련해서 스템 관련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취업 상황에 대해서 제일 좀 관심들이 많은 편인데, 이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 비자 상관없이 1년 동안 잡서칭 목적으로 스테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게 OPT라고 되어 있는 건데, 워낙에는 쟤는 12개월 동안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일부 전공들 지금 보시면 나와 있지만 뭐 테크나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매스 이런 데 연관되어 있는 전공에 대해서는 이게 12개월이 아니고 플러스 24개월에서 36개월 동안 비자 없이 스테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제 스템인 거고, 워낙에는 MBA는 저 스템에 해당 사항이 없었었는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여러 학교들이 학교 내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을 보충을 시키면서 MBA가 저 스템을 지금 도입한 곳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MBA도 OPT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개월은 다 주어지는 건 있었었는데, 확실히 MBA들은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 회사들이 그 12개월 동안만 얘를 트라이 해보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지. 학부 졸업생이나 일반 대학원생들은 몸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트라이 명목으로 한 1년 쓰다가 아니면 뭐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는데, 워낙에 좀 몸값이 비싼 편이고, 거꾸로 MBA들도 한번 회사를 들어가는데 12개월 이내 만약에 나와야 되면 다시 잡을 찾을 때
조금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MBA들도 그닥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OPT의 활용성이 낮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상당히 저 부분이 좀 보완이 많이 됐고 오늘 그 프린트물 드린 거 보시면 지금 그 스템을 해주고 있는 학교 리스트를 제가 넣어놨고요. 문제는 여기서 지금 계속 추가되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현재 스템이 되고 있다 혹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뭐 과정 중이다 같은 것들 쭉 나와 있을 테니까 뭐 참고해서 나중에 지원하실 때 현지 취업이 나한테 좀 첫 번째 초이스이신 분들은 그런 학교들 좀 골라서 지원해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덧붙여서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게 저 스템이 그냥 학교가 우리 스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그 사항들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템 디그리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확실히 데이터 관련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원했을 때 내 어드미션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커리어들 중에서 저런 데이터나 뭔가 이런 쪽에 좀 어필링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계속 좀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필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MBA가 솔직히 말하면 좀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뭔가 아주 체계가 잡혀있지는 않아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그런 역량 있는 애들이 와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되게 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과 해당 사항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얘를 가져온 거는 그 Deferred MBA 프로그램은 뭐 아시겠지만 MBA는 기본적으로 경력 평균 한 5년 정도 혹은 4년, 5년 정도 연차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얘는 학부생 받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4학년 때 그냥 지원을 해서 어드미션을 받으면 어드미션을 디퍼 시켜놓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혹은 2년 혹은 3년 정도 일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학교 갈게 라고 손들면 뽑아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이러다 보니 지금 이 Deferred MBA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경력 연차가 짧은 학생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저렇게 뽑은 친구들이 회사 생활을 2년 혹은 3년만 하고 학교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어서 본인이 경력이 좀 짧은 편이다. 내가 일반적인 뭐 5년 혹은 6년 정도 경력이 안 되는데 MBA 지원을 해보고 싶다가 되시면 확실히 좀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에서 뽑는 확률도 높아질 테니까 이런 학교들을 조금 첫 번째 순위로 두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학부생분들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도움되는 프로그램이겠지만 뭐 이미 졸업해서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Deferred MBA 프로그램 지원하는 학교들은 이 정도 선이고 역시나 이것도 워낙에는 하버드랑 예일 두 군데만 했었었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입도 선배 느낌처럼 좀 경쟁력이 뛰어나고 가능성이 풍부한 친구들 미리 좀 뽑아가겠다고 서로 약간 경쟁이 붙어서 이것도 좀 도입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나중에 한번 지원하실 때는 꼭 역시나 한번 학교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MBA 아니고 뭐 박사나 석사 지원인 분 계신가요? 저기 전공은 혹시 데이터 분석?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도움될 게 있으면 같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 패키지를 잘 만들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시작은 거꾸로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인 석사 지원과 MBA가 조금 다른 거는 대부분의 석사 과정은 그 해당 학문에 대한 연구가 메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학업 능력에 대한 뭐랄까 포커스가 높아요. 근데 MBA는 이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학업 능력 이상으로 그동안의 커리어,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그 업무적인 부분들을 좀 융합해서 보게 되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크게
얘가 뽑아놨을 때 들어와서 다른 애들과 팀으로 같이 수업 받을 정도의 남에게 방해 안 될 정도의 학업 능력이 있는지 첫 번째 사항일 거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뽑아서 키워내면 나중에 뭐 학교 동문으로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정도의 그동안의 포텐셜을 보여줬는지를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하게 될 텐데, 이 학업 능력을 체크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개로 쪼개져 있죠. 지금 GPA랑 토플 또는 IELTS, 그 다음에 GMAT 스코어가 합산이 될 텐데, 저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좀 중요도가 낮은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GPA예요. 이게 얘기 드렸듯이 MBA는 평균적으로 한 5년 경력, 길게는 1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때 GPA가 현재의 내 학업 능력이 아니고 10년 전, 7년 전 이때 학업 능력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닥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 학교들에서 발표하는 합격생 평균 보면 4.0 환산으로 한 20위권 이내들은 대부분 3.5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보내보면 한국 학생들은 대략 한 3점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인 학점이. 그래서 4.0으로 환산했을 때 앞에 3자만 찍히면 사실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혹시 환산을 했을 때 앞에 2로 시작하면 그거는 나중에 에세이에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2를 받았다. 근데 그게 내가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고 뭐 다른 뭔가를 하다가 보니까 학점은 이렇게 된 거고, 대신에 뭐 나는 충분히 얻은 게 많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토플 또는 GMAT 스코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학업 능력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증명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상태에 별도 에세이를 하나 좀 써야 되는 거는 한 2점대 정도 이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3.0이 넘어가시면 괜히 언급하면 더 쳐다보게 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내봤던 학생 중에 가장 낮았던 학점은 2.37인가 뭐, 그분 아직도 저랑 연락하고 지내는데, 심지어 그분은 미국에서 MBA 나와가지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교수하고 있어요. 그 학점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들어갈 때 크게 이슈 없을 사항 중에 하나니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걔는. 그 밑에 토플 또는 IELTS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한국 학교지만 내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됐다라는 걸 프로브할 수 있으면 역시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 시험은 보셔야 되고, 일단은 얘네들은 첫 번째 기준이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좀 조심. 그러니까 의외로 처음 준비할 때 본인이 영어가 약하다는 생각에 토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거 점수 만들기도 솔직히 쉽지 않지만 점수 만들었다가 깔딱 GMAT 조금 늦어지면 다시 봐야 돼요. 기가 2년 기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대신에 GMAT 점수는 5년 동안 점수가 유효해요. 한번 받으시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저는 어찌됐건 GMAT 먼저 좀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GMAT에 쓰이는 영어들이 토플 영어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GMAT을 한번 해놓으면 훨씬 토플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토플 먼저 시작해봐야 시간 많이 걸려서 끝내놔도 다시 GMAT은 또 다른 산이어서 훨씬 전체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편인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토플 점수로는 미니멈을 요구합니다. 100점. 120 만점에 100점을 요구하고, 저희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영어를 많이 써왔어. 되게 편해. 이신 분들은 토플을 더 잘 보세요. 근데 나는 약간 네이티브가 아니라 한국 토종이어서 영어가 그닥 편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IELTS 테스트가 훨씬 점수를 좀 빨리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맞추기 좀 편한 이유는, 토플은 시험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하나가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IELTS는 듣기 따로 보고 말하기 따로 보고 다 따로따로 시험을 보게 돼서 하나가 약간 영향을 받아도 나머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지고, 오버롤 스코어는 솔직히 좀 IELTS가 편한 편이니까 학생들도 좀 많이 그렇게 좀 하시는 편이고, IELTS로는 미니멈을 요구하는 곳들이 대부분 7.0이 미니멈 스코어입니다. 하나 추가로 얘기 드리면, 아까 토플 미니멈 100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유일하게 하버드만 less than 109는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예. IELTS로도 7.5 밑은 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관심이 있으시면 110점 이상 토플 점수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이 막 지원 시즌인데 야 그럼 나 저기 토플 미니멈 100인데 99면 못 내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니멈 점수보다 살짝 모자라도 학교에서 왜냐면 이 지원하면 나중에 인터뷰 단계가 있어서 충분히 실제로 언어를 하는지는 그 단계에서 커버 가능하니까 미니멈과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지원하셨을 때 크게 불이익은 없는데 대신에 간혹 어떤 게 있냐면 토플 점수가 살짝 모자라는 경우에는 인터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뷰어한테 이 인터뷰인은 영어 실력이 좀 의심되니 네가 좀 영어 체크하는 질문을 해봐라 라고 미션이 내려올 때가 있어서 티피컬하지 않은 진짜 영어를 해야만 하는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미니멈 이상은 맞추시는 게 그래도 낫긴 합니다. 확실히. 자, GMAT 점수는 요새 800점 만점인데 솔직히 한국에서 MBA를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저희 학원 출신이시거든요. 뭐 그저께도 인시아드 학생 하나 연락 와서 올해 입학한 10명 전원 이러스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글로벌 학생들에 비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코어는 얘는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하나일 뿐이긴 한데 어찌 됐건 그래도 한 10위권 이내 학교들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평균 성적이 한 74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기준으로. 물론 그 점수가 안 되는 분들 중에도 합격생은 있어요.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한 얘기지만 저희가 올해 1년 수업해보니까 작년보다 저희 학원의 고득점 출신이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현재 지원자들은 조금 작년보다 더 타이트한 경쟁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 지원 시기가 아마 내년일 확률이 높을 테니까 내년은 또 이제 내년 초부터 오실 분들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랬었고 한 20위권 이내 학교들은 합격생의 평균이 한 700점 초반 정도 좀 되는 편이고요. 30위권 이내가 한 600대 한 뭐 중후반 정도에서 평균 점수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유럽 학교들이 미국 학교들보다 조금은 점수를 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덜 본다기보다는 유럽 학교는 더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고 미국 학교는 조금 더 스코어 부분에 조금 유럽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본인 커리어가 되게 괜찮고 재미난 스토리가 많은데 점수가 안 좋았을 때는 유럽의 좋은 학교들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항은. 자, 이렇게 이제 점수가 쭉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사항들은 다 이제 끝내놓고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 일단 이력서 한 장짜리 거의 모든 학교들은 한 장짜리 레주메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도 학교당 질문이 적은 데는 한 2개, 많은 데는 6, 7개까지 있어요. 워드 리밋으로 한 300자에서 500자 사이. 보통 질문들은 이런 것들. 너 MBA 왜 하려고 하니? 우리 학교 너한테 왜 도움될 것 같니? 너가 일하면서 잘한 거 뭐 있었니? 실패한 거 뭐 있었니? 너에 대해서 25가지 말해봐. 너 쉴 때 뭐 하니? 네가 제일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은 뭐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 입학생들 딱 지원 시기거든요. 지금 뭐 아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 접수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공부에 먼저 포커스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에세이 부분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하신다면 스토리를 좀 많이 개발을 해놓고 나중에 지원할 때 저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학교가 원하는 거는 나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질문들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에세이 컨설팅을 해보면 네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뭐였니? 그러면 정말 책 독후감을 한번 써오세요. 그 아무리 읽어봐야 그 안에서 지원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책이 왠지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의 그 글을 써오면 얘네들은 그 나를 아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모든 질문들의 포커스는 그 어떤 케이스나 내용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애드밸류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고 요거를 어떻게든 그 안에서 좀 소재를 이끌어내고 나랑 엮어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일단 1번은 그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MBA는 내가 MBA를 가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생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시험, 토플, 지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은 가볼까? 그러면 일단 학원부터 와서 수업 듣기 시작하면 약간 이 굴레에 빠지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점수가 나왔네? 지면 나온 김에 토플도 가야 되겠네? 에세이를 2단계에 와서 고민해요. 나는 왜 가야 되는 거지? 이 사항을. 근데 이게 의외로 조금 많이 깊게 처음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게 그 하버드가 입학생 비율이 8점 몇 %예요. 자, 입학생 비율은 뭐냐면 지원자들 중에 어드미션 주는 비율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하버드에 예를 들면 GMAT 점수도 택도 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커리어도 괜찮고 점수도 잘 만든 친구들이 100명 지원하면 그 중에 8명, 9명 정도가 어드미션을 받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그 100명 중에 8명, 9명을 골라내는 기준에 이미 위의 사항들은 대부분 다 충족이 된 친구들인 거니까 여기서 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나 그냥 CEO 하려고, 뭐 나 리더 하려고, 뭐 글로벌 비즈니스 잘해보려고처럼 아주 모호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100명 중에 8명, 9명이 아니고 나머지 92명에 들어갈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 테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확실한 분야 및 그거에 대한 전망 및 나에 대한 뎁스 및 내가 생각하는 비전 여러 가지들을 계속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일하시면서 내 필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해외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 어떤 게 이슈인 건지 그런 사항들도 계속 좀 캐치업을 해두시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 사항들이 에세이에도 쓰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인터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어서 분명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라는 지원자 어떤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기 힘들 테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에세이 퀘션은 그러니까 매년 한 6월 정도 되면 그 다음 연도 입학생을 위한 질문들을 대부분 학교들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1라운드가 이제 10월 달에 있을 텐데 1라운드 지원할 에세이 질문들은 아마 내년 6월 정도 나오겠지만 해가 바뀌었을 때 에세이 퀘션이 많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이 내년에도 또 쓰일 확률이 높아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좀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으면 그 학교 홈페이지 가서 혹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1등부터 50등 에세이 질문 다 올려놨거든요. 거기 한두 개 뽑아가지고 아 이런 거 묻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같은 브레인스토밍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테니까 공부하시면서도 그런 고민해 볼 수 있게 그런 질문들을 미리 좀 뽑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응? 자, 추천서도 모든 학교들에서 거의 다 요구해요. 인원수는 1명에서 많은 곳은 3명까지 요구를 하고요. MBA랑 석사과정이 다른 건 석사과정은 대부분이 교수 한 사람을 넣기를 원하는 편이고 MBA는 교수 넣지 말기를 원하는 편이고 비즈니스 메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뭔가 받아오는 게 더 악영향이 일다가 많아요. 그리고 직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MS나 MBA 동일한데 추천서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고요. 추천서 안에도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어설프게 아는 분들은 답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일을 해봤을 때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네도 원하는 것도 바로 네 위의 보스 혹은 네 이전 보스처럼 너를 같이 일 많이 해서 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에게 되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 지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가는 거면 내가 붙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회사에다가 나 간다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만약에 내 현재 보스에게 내가 딸 수가 없다 간다고 준비한다고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아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 라고 또 학교에다가 메일을 저기 에세이를 쓰면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해 주니까 뭐 그것들은 특히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원할 때 이런 것들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서류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추가 들어간 거 있다면 학점 정도만 영문 이력서 해서 보낼 거고 뭐 재직 증명서니 뭐 납세증 하나도 요구 안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싹 지원을 하면 요 지원자들 서류를 보고 학교에서 이렇게 괜찮겠네, 별로네라고 체크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자 말자로 요청을 하게 될 거고 인터뷰 인비테이션은 학교들마다 비율은 다른 편인데 제일 흔한 데가 한 2대1, 3대1 정도예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수의 한 2배수 혹은 3배수 정도 인터뷰 주는 경우들이 좀 제일 많은 편이긴 하고 자, 뒤에 이게 현재 시점이 살짝 애매해서 제가 앞에가 하나 빠져버렸는데 이게 내년도 지원, 그러니까 내년 입학이하고 내후년 입학이시면 사실상 이게 먼저예요. 내년도 9월에서 10월이 보통 학교들의 1라운드 지원 시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달에서 2월 달이 세컨드 지원 시기고요. 3월에서 4월이 서드 라운드 지원 시기거든요. 학교들마다 조금 일정은 다르니까 이거는 뭐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MS는 대부분이 한 번 받아요. MBA는 이렇게 나눠받는 이유가 너무 클래스가 커서 이걸 한 번에 다 받으면 너무 지원자가 많이 몰려가지고 작업이 안 되고 쪼개서 받는데 이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한 학교는 2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 냈다가 떨어진 학교는 당연한 얘기지만 2라운드나 3라운드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1라운드에 내가 A라는 학교를 붙었을 때 꼭 여기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붙었어도 2라운드나 3라운드에 다른 학교를 지원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디파짓만 내놓고 나면 그 나중에 뭐 여러 개 붙고 나서 파이널리 어딘가 정해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미리 붙었다고 지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학교들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학생 선발 비율은 한 요 정도로 봐요, 저희가. 요 정도 보거든요. 그렇죠? 제일 많이 뽑는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원자가 월등히 많아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가장 높은 확률은 이쪽이에요. 이게 의외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랑 학교 시작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유학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9월에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빨리 뽑는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라운드 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GMAT이 끝나고 토플이 끝나고 이 작업이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아예 시기상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라운드에 좀 많이 몰리는 편이어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준비를 당겨서 라운드 1에 지원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좀 유리해요. 확률상으로는. 그리고 더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인터뷰예요.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원서는 예를 들면 에세이 같은 지원서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괜찮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터뷰는 어찌됐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학교 인터뷰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 첫 번째 학교나 두 번째 학교 인터뷰에서 본인의 실력을 100% 다 발휘하는 게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한두 학교만 해보고 나면 아, 이런 것들을 얘네가 나한테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가 있구나를 캐치가 되면 그 다음 거를 좀 보완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1에 좀 학교를 한두 개라도 꼭 지원을 해가지고 그 인터뷰 좀 훈련을 해보시는 게 2라운드나 3라운드에 혹시 내가 학교를 더 지원해야 될 때 분명히 크게 메리트 있게 작용할 수 있어서 라운드 1을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요게 지원이 되려면 아까 제일 끝에 얘기해 드렸었던 에세이를 쓰는 거나 추천서를 쓰는 거나 하는 이 서류 작업에 한 최소한 2달 정도는 시간을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더 짧게도 가능하고 길게도 가능하겠지만 글을 쓰는 작업은 어찌됐건 시간 투자가 많이 될수록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해보면 괜찮은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이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데드라인 앞에서 한 7월 이전까지 시험 다 끝나 있으면 6월까지 완벽히 시험이 끝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아이디얼하게 준비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 테니 아마 생각 있으시면 그거 감안해 보시고, 평균적으로 GMAT 준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마 그래서 토플까지 만약에 봐야 되면 사실상 내년 1월 달에 지원하려면 가장 좀 아이디어한 시기는 올 12월, 내년 1월 정도는 시작을 해야 이게 조금 스케줄이 맞아갈 테니까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라운드로 나눠서 다 뽑지만 한국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 콜롬비아는 라운드기도 한데 거기는 롤링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딴 학교들은 데드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쭉 지원자들 모아가지고 같이 열어요. 같이 열어서 얘가 얘보다 낫네. 그럼 얘는 빼고 얘 인터뷰에 부르자. 이런 식인데 콜롬비아는 롤링은 일단 먼저 낸 친구 먼저 까요. 그래서 상대 비교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얘를 부를까 말까를 결정을 해서 한번 만나보자. 인터뷰에서 괜찮으면 먼저 어드미션을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콜롬비아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7월 달부터 지원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같은 한국인 풀에서 나랑 비슷한 커리어 지원자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가 나보다 다른 게 좀 스펙이 낮아도 걔가 먼저 어드미션을 받아버리면 비슷한 백그라운드에 나를 또 뽑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먼저 지원하는 게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 학교가 관심이신 분들은 더 조금 준비 기간을 단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항상. 혹시 뭐 여태까지는 중간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사항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 할 때 제일 고생하는 게 여기예요. 학교. 거의 80% 학생들은 사실 학교를 모르고 오세요. 랭킹만 보고 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높은 랭킹이 좋은 학교다라고 가이드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워낙에 많이 보내고 그 졸업한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학교를 들어가서 끝이 아니고 졸업해서 커리어를 쌓아오는 과정들도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꼭 랭킹이 좋은 게 그 이후 삶에 다이렉트리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조금 잘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내 커리어나 점수가 좀 부족했을 때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맞는 거지만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굳이 이게 랭킹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를 가는 게 그 다음 라이프를 더 잘 펼치는데 훨씬 도움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1번이 거의 로케이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다가 되면 이 커리어 바뀌는 그 커리어가 가장 주변에서 좀 예를 들면 회사가 많은 학교들, 그 산업이 제일 흥해 있는 학교들. 잘 모르겠으면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대부분의 학교들이 올려놓습니다. 회사까지 올려놓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나 그쪽 필드에 제일 많이 좀 보내는 학교들을 서치해서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 얘기해 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현지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스템을 주는 학교들이 확실히 플러스 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사실상 제가
파일을 만들 때는 에세이를 쓰는 와중에 어떤 학교들을 고르는 게 좋은지에 포커스해서 사실 이 파일을 만들어 놨던 건데, 이 부분은 처음에 잠깐 아까 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에세이 질문이 한 서너 개씩 되다 보니까 여러 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면 이게 잘못되면 너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져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학생이 1년에 한 7개, 8개 정도 지원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 한 타겟 스쿨 한 서너 개 정도 선정해서 그 학교 에세이를 쓰다 보면 그 에세이 질문과 겹치는 학교들 일부 골라서 나머지 학교 추가로 좀 더 플러스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이게 그 라운드별로 좀 내가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치면 앞에 라운드를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되게 잘 활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잡고 얘를 써먹을지, 아니면 얘를 메인으로 잡고 얘를 써먹을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라운드에 내가 굳이 그 학교 안 가더라도, 붙고 안 가도 관계없는 거니까, 내가 여기가 나한테 메인 사실 라운드라고 치면 앞에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까 싶은 학교는 꼭 내보세요. 꼭 내보세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안 가더라도 그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갈 수 있을까 싶은 학교도. 그러니까 확실히 이 1라운드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간 뜬금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는 학교 레인지가 있다면 제일 끝, 제일 아래 요 정도는 좀 라운드 1에 해보실 수 있으면 좀 권해드리고, 요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컨 라운드에 내가 좀 잘 만질 수 있는 곳들 정리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서드 라운드는 지금 얘기를 많이 안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미국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뽑는 라운드인 건 아니고, 이 숫자도 사실 이게 슬롯이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거의 100% 뽑아요. 여기서. 근데 아까 말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복 합격이 되면 애들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빠져나간 거를 좀 채우는 느낌의 라운드여서, 그러다 보니 랭킹이 높을수록 서드 라운드 확률은 확실히 떨어져요. 높은 학교들은 중복 합격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30위권 이하 학교들은 의외로 또 찬스가 생길 때도 많아요. 서드 라운드 이렇게 무빙이 좀 많으면서 갑자기 좀 자리가 뻥뻥 벼버리면, 특히나 그 개인 지원자 말고 스폰서십 이거나 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가야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가 황당해져요. 한 사람 뽑으면 이 사람의 학비가 학교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얘가 뽑은 애가 안 와버리면 그만큼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서드 라운드에 뽑아놨더니 얘가 안 오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할 라운드가 없으니까 확실히 서드 라운드에는 진짜 오겠다, 올 수밖에 없는 애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서 개인 지원자들보다는 조금 스폰서가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좀 찬스가 있는 편이고, 그 아시아나 유럽 학교들은 이 구분이 훨씬 좀 덜해요. 그래서 좀 준비가 늦었지만 이번에 꼭 지원을 해보겠다 이 생각이시면 서드 라운드에 유럽이나 아시아 지원이 확률상 훨씬 높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 플러스로 안내드리면, 그 인시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FTA 기준의 글로벌 1인데 걔네는 9월 달에 시작하는 학기가 있고요. 1월 달에 시작하는 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짜리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돌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훨씬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1월 달이. 이건 1년짜리지만 중간에 방학이 있어서 인턴이 가능해요. 근데 9월 달에 시작하는 거는 계속 여름 오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인턴이 불가능하거든요. 인턴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커리어 체인지나 나중에 취업할 때 그만큼 찬스가 많을 수 있는 녀석이어서 이쪽에 인기가 많고, 근데 뭐 이게 메인 아니었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거의 1년 내내 상시 채용하는 느낌이에요. 9월 달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1월 달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두 달마다 한 번씩 데드라인이 있어서 뭐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걸리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기 좋은 학교 하나 인시아드 있으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시아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 진짜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확실히 좀 중국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인기가 좀 높아졌어요. 싱가포르에 아시아 헤드쿼터들도 많다 보니까 NUS나 인시아드도 거기 캠퍼스 하나 있고 뭐 NTU나 이렇게 싱가포르 학교들도 인기가 많아졌고 점수대로 따지면 한 600대 초반 정도 GMAT 점수면 지원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유럽은 전통적인 강호가 인시아드 그리고 이제 영국의 세 개 학교 LBS랑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이런 학교들은 저희도 올해 합격생이 몇 명 나왔는데 한 그 학교들은 700점 정도 GMAT 점수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꼭 그거 넘지 않아도 600대 후반 정도 돼도 확실히 유럽 학교들은 GMAT을 조금 덜 보는 편이어서 지원했을 때 아주 큰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지원자가 늘어나는 곳들이 스페인, 네, 바르셀로나의 2개 학교와 마드리드 하나, 3개 학교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북유럽, 뭐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데가 취업 비자를 좀 길게 주는 편이어서 아까처럼 스템 같은 것들을 걔네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현지에서 일해보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금 영국의 3개와 인시아드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학교들은 대략 GMAT 점수 600대 초반 정도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오케이. 자, 이게 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는 올해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써야 되는 에세이 질문이에요. 인시아드 거 갖고 왔고요. 총 8개죠? 아니네.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옵셔널까지 5개, 오른쪽에 4개에서 총 9개 질문을 쭉 답변을 쓰셔야 그 일이 많아요. 이게 막 한 달에 저거 막 다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와 저거 어떻게 쓰지 싶지만 또 점수 받고 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리더스 같은 전문 기관들이 도움들 많이 드리니까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얘기 드린 것처럼 글을 잘 쓰는 게 나중에 그거는 도움받을 수 있는데 소재거리나 이건 내 거 써야 되는데 그거 발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틈틈이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내 놓으면 나중에 지원하실 때 시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 모든 뭐 질문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학교들의 지금 맨 밑에 있는 저 옵셔널이 다 붙어 있어요. 저 옵셔널은 거의 모든 학교가 똑같이 뭐라고 써 있냐면 네 패키지 중에 애매한 거 있으면 써라. 걔네가 말하는 애매함의 기준은 GMAT 점수가 낮을 때, GPA가 낮을 때, 예를 들면 토플이 스코어들이 낮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직장 상사에게 추천서 받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경력상의 6개월 이상의 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질문이 있는데 딱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변명할 거리가 없으면 저거 그냥 놔두지 말고 저기다가 반대로 저걸 방어 수단이 아니라 나를 어필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꿔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질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학교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뭐 내 커리어적 장점이나 뭐 내 네트워킹이나 혹은 뭐가 됐건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셔가지고 저 그 방어용 질문을 조금 어필링 질문으로 바꿔보시면 확실히 내 패키지가 좀 더 풍성해 보일 거예요. 상황에서는. 얘는 뭐 이제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딱 하나만 오늘 나중에 기억할 거는 내 얘기 쓰자. 케이스 말고 내 얘기 쓰자. 내 얘기. 내 생각, 내 액션, 내 얘기 쓰자. 요거만 좀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거만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내용들 여기 그냥 쭉 써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추천서예요. 자, 요 페이지는 저랑 칠판에서 제가 좀 보는 법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이게 우선은 추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내가 학교 지원을 하면 그 내 지원서에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네 추천인이 누구니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추천인과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학교에서 추천인에게 이메일이 가요. 그 이메일을 열면 그 안에 링크가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요게 떠요. 요게 떠서 지금 이거 줄여버렸는데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럼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빈칸이 있겠죠? 거기에 쭉 추천서 쓰실 분이 답변을 쓰시거나 아니면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밑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질문은 한 3개에서 4개 사이입니다. 너랑 어떤 관계야? 얘 뭐 잘해? 뭘 못해? 동료들에게 어떻게 도움되니? 이 정도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좋은 추천서의 기준은 멋진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케이스로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뭐랄까 남들을 도와주는 리더야 같은 형용사가 아니라 내가 얘랑 이런 일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케이스를 가지고 리더십을 느낄 수 있도록 혹은 팀워크를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 친구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그냥 단순 단어가 아니라 케이스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써주는 게 좀 좋은 추천서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약점을 쓰는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너무 치명적인 부분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맞을 거고 MBA나 시간으로 커버가 가능한 것들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너무 착해요. 뭐 다른 사람 말 다 들어주느라 집거 못하고 있어요. 뭐 일만 하느라 뭐 라이프 밸런스가 안 맞아요. 뭐 이런 것들 혹은 경영 전공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데 얘가 이론상으로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배워오면 더 좋을 것 같다. 혹은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 얘가 지금 얘 또래에선 되게 잘 리더하는 편이지만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또 다른 리더십을 얘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게 더 빨리 좀 디벨롭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꽤 얘한테는 좀 큰 도움일 거다 같은 형태로 학교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쓰게 되면 저게 꼭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강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추천서를 정말 추천이 써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결국 내가 쓰거나 내가 소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도 대부분 지원자가 하셔야 돼요. 사항은. 자 그리고 얘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나면 저게 더 문제예요. 왼쪽에 보면 뭐 프린트에도 있는데 이 지원자의 어빌리티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죠? 뭐 인터퍼스널 스킬 혹은 뭐 이니셔티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 지원자가 매우 좋음, 보통임, 별로임, 아주 별로임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굳이 써놓은 이유가 이렇게 보자고요. 그 학교에서 추천인에게 왜 굳이 지원자의 저런 측면을 궁금해할까? 그러니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저 부분들을 나는 학교는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항들이 내 패키지에 드러나 있는지 특히나 내 패키지 첫 페이지가 거의 대부분이 내 레주메예요. 그럼 레주메의 그 분릿 하나하나에서 저런 사항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지 내가 어느 학교가 제일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저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찾는 인재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타겟하는 학교가 있으면 일단 저거부터 구글링에서 찾은 다음에 얘네가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는지부터 발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 패키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조금 이렇게 뭐 레주메나 내 에세이 좀 색깔을 입혀 보시면 훨씬 더 좀 강력한 에세이나 지원서가 될 테니까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추천서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이렇게 여기도 있으신가요? 오케이. 이 일반 석사 과정은 교수님들이 한 분 꼭 필요한데 그거는 교수님 물어보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써오라는 분이 있고 본인 양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내가 네 거를 여기다 넣어서 만들어 줄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거는 문의해 보시면 아마 답을 주실 테니까 그거나. 자, 추천서 관련해서 작성하는 사항도 아까 얘기 드렸죠. 쭉 나와 있는 대로 뭐 그냥 좀 정리한 거니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인터뷰를 하게 될 거예요. 인터뷰를 하게 될 거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은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로 100% 줌 인터뷰였고, 올해는 오프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일부 학교는. 그러니까 줌 인터뷰하는 곳도 있고, 어드미션 커뮤니티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가능하니까 한국에 와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인터뷰하는 곳도 있고, 학교 동문들, 졸업한 한국에 있는 동문들이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고,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동문 인터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동문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켈로그 같은 경우는 지원자 전원 인터뷰합니다. 켈로그 아예 데이라고 해서 그 날이 되면 켈로그 동문들 다 모여가지고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 동문들이 지원자들 한 사람당 2명, 3명씩 맡아서 동문들이 쭉 인터뷰해서 올려가지고 지원자 전원 인터뷰하고요. 인터뷰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워트는 팀 인터뷰해요.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지원자를 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먹이 하나 던져서 서로 물고 뜯게 해가지고 그거 뒤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디스커션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끝나면 개인적인 한 5분 정도 인터뷰하는 방식이고, 그 두 개 제외하고는 다들 비슷한데 나머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1대1로 인터뷰 전 진행되는 편이고, 인시아드는 인터뷰를 2번 진행해요. 거기는 이게 인시아드나 LBS나 이 옥스퍼드처럼 그 유럽 학교들이 미국보다 기간이 짧거든요. 1년 혹은 1년 반 정도다 보니까 기간이 짧은 학교들은 영어가 잘 안 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뭔가 그거를 이렇게 디벨롭할 시간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터뷰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걸러내고자 그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인터뷰할 때는 1번 애티튜드는 너무 길지 않은 답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나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랑 인터뷰 끝나고 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얘랑 인터뷰했어. 했더니 괜찮네. 10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몇 학교에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어드미션 헤드가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터뷰했을 때 내가 몇 점이 아니라 내 윗사람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질문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하더라. 그래서 나는 몇 점. 이 포트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내 대답이 장황하고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뭘 써야 될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답을 내가 하는 말을 간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내 리포트를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전달해 보시면 훨씬 더 좀 얘기 전달은 편할 거고요. 인터뷰 진행 방식은 학교들마다 좀 다릅니다. 블라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터뷰를 오는 분은 내 패키지를 전혀 보지 않고, 그래서 패키지를 본 사람의 점수와 인터뷰 점수를 합산해서 뽑겠다. 이런 학교들은 아예 블라인드를 하고요. 아니면 패키지를 다 보고 다 분석해서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와서 인터뷰를 하는, 똑같은 보스턴의 두 개 학교인데 하버드는 후자예요. 완벽히 분석해서 인터뷰하는 학교고 MIT는 전자예요. 안 보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인터뷰가 됐던지 간에 그 인터뷰어가 인터뷰장에 들고 들어오는 패키지는 대부분 레주메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깔끔하게 써야 되고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야 되는 게 마지막까지도 그 한 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길지 않은 답변, 문제당 한 3분 정도 이내에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면 좋을 거고,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세 가지예요. 질문 나오는 게 너 MBA 왜 하려고 하니? 너 어떤 사람이니? 너 우리 학교 얼마나 알아? 이 세 가지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좀 정확한 분석도 좀 필요할 거고, 너무 일적으로만 나를 어필링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드미션 커미티는 사실상 커리어 센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클래스를 좀 이렇게 다채롭게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호감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요. 학교에 왔을 때 애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그런 뭐 취미 활동이나 뭐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내 좀 개인적인 사항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도 디벨롭을 잘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터뷰는 가능하면 최대한 대화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재밌는 것기도 한 게 인터뷰할 때 일반적인 진행은 물어봐요. 대답을 해요.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쭉 끝나고 나면 나중에 다 끝났는데 너 혹시 궁금한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나 이거 궁금해. 질문하면 답변을 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얘네가 뻔히 물어볼 질문들이 있어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앞에 라운드나 그 전에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맞춰서 내 예상 답안을 만들면서 그 답안 마지막에 질문을 붙여버리세요. 그러니까 너 왜 우리 학교 오려고 해?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답하고 이런 이유로.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설명이 자세하지 않더라고. 요거 좀 더 나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걔가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질문에 내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질문을 이어주면 이게 대답이 아니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면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저 지원자가 훨씬 더 좀 뭐랄까 더 적극적인 지원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영어가 약할 때 인터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영어 약한 거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법은 내가 말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질문을 많이 할수록 얘는 대답하고 있는 동안 시간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사실 나는 얘가 대답하는 거를 굳이 난 들을 필요 없으니 얘가 대답하는 동안 난 그 다음 답변 뭐 하지만 떠올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시간 충분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거고 이제 아마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작년까지는 아예 없었었는데 학교 방문하는 거 어떤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코로나라 방문이 불가능하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제는 갈 수 있게 돼가지고 텀이 있어서 지금 정확히 말은 어렵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랭킹이 높은 학교들 그리고 로케이션이 좋은 학교들 가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사실 뉴욕에 있고 뭐 LA에 있고 저 10위권 이내 학교들은 다들 오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학교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안 하고요. 귀찮아해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근데 위치가 좀 애매한 랭킹이 약간 애매한 학교들은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되게 많이 호감도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학교들을 타계시면 학교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학교 가면 게다가 이게 그 어드미션 커뮤니티만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클래스 참관을 시켜줘요. 그리고 미리 연락하면 한국인 동문들하고도 네트워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트워킹 해놓으면 나중에 어드미션 과정까지 뭔가 궁금한 것들도 좀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연결해서 지금이 이제 1라운드 지원한 학생들 인터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미션 커뮤니티들이 가끔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김에 인터뷰도 하면서 학교 설명회 같은 거, 커피챗 이런 거 가끔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의외로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저희도 소식을 접하는 대로 계속 올려드릴 텐데 그런 거 한두 번씩은 가보세요. 이게 거기서 뭐 내가 가서 얼굴을 비추는 게 뭔가 어드미션 확률을 높아준다기보다는 나중에 지원하실 때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 쓰는 와중에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네가 우리 학교를 알기 위해서 뭐 해봤니? 웹서핑 끝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어디 언제 했던 커피 챗, 언제 했던 세미나 이런 것들 몇 개 한두 개 좀 클릭해 놓으면 그게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걔네도.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네트워킹 미래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선발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걔들과 미리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놓으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돼요. 분명히. 이게 요새 약간 이 마스크가 문제인 것 같아. 그 전까지만 해도 MBA를 가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수업 듣는 태도도 달랐어요. 훨씬, 왜냐면 그런 분들이 좀 공격적이거나 좀 적극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집에 수업해도 훨씬 열심히 질문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 마스크 영향인지 다들 이렇게 넌 떠드세요, 난 보고 있을게요,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점수 받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어드미션은 점수 내고 그 다음에 서류 내는 것까지 관계없지만 이제 인터뷰하고 이 관점에서 어드미션은 분명히 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매력도를 느끼는지, 얘가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나타내는지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꽤 많은 플러스 요소가 되니까 준비 생각 있으시면 계속 좀 적극적으로 컨택해보시고 연락해보시고 하시는 거.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으니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상관 없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케이스 있으면 최대한 뭐 세미나나 혹은 뭐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가기 전에 요거 할까요? 뭐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시작은 GMAT부터는 맞아요. MBA 생각이 있으시면 GMAT 준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짧게 저희 뒤에 시간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GMAT 시험이 크게 3개 섹션인데, 퀀트하고 버벌, 그 다음에 라이팅, 복합사고, 이렇게 3가지 섹션인데, 실제로 나중에 800점 만점에 포함되는 녀석은 이 두 녀석이 이제 좀 키라고 얘기되는 과목이고, 버벌 파트가 센텐스 커렉션과 크리티컬 리저닝과 리딩 컴프레hen션 이제 3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2개지만 GMAT 과목은 4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리더스는 이 GMAT 수업을 그냥 크게 2단계로 진행해요. 이론반, 그 다음에 적중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실전반인 적중반은 매달 문제를 바꿔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좀 빨리 끝나시면 빨리 끝나는 대로, 혹은 내가 공부를 더 오래 해야 되면 같은 문제를 풀면 실력 향상이 좀 더 될 테니까 문제 바꿔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이론반 과정은 과목들마다 전부 한 달씩. 그래서 풀타임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또 4과목을 다 듣기도 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2달에 나눠서 2과목씩. 적중반도 그럼 이렇게 되면 4개월 차, 1, 2, 3, 4개월 차가 첫 시험, 5개월 차가 2번째, 6개월 차가 3번째. 보통 한 3번 정도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평균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요거를 내가 조금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걸 뭐 한 달에 4개를 다 듣는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이 자세한 안내는 저희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해드리니까 문의하시고, 저희 수업의 장점은 이게 제가 이론반이라고 얘기를 드린 게, 클래스는 사실 3개 있어요. 오전에 수업이 있고요. 똑같은 수업이 주말에도 있고 동일한 수업이 온라인에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론반 신청을 하면 어디 와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전반 따로 있고 주말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반 신청을 하시면 그걸 오전에 와서 듣건 주말에 와서 듣건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듣건 편하신 시간대에 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합형으로 안내해 드리니까, 그래서 준비해 보시면 제일 효율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기 드린 대로 GMAT 관련된 안내는 언제든지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MAT이 저희가 뭐 제일 유명한 학원이지만 이제는 에세이 컨설팅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어서 결국은 데이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잘 쓰는 것과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당연한 기본 얘기고, 그 이상으로 차별성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장 많이 보내다 보니까 학교들에 대해서 특성 파악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어떤 특징의 학생들을 좋아하거나 어떤 시기에 더 많이 어드미션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노하우가 많아서, 그래서 매년 가장 많은 어드미션 확률을 나타내는 곳이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지원할 때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이게 좀 비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1대1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찌됐건 저희가 좀 낮춰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시고, 올해 현재 지금 받는 가격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뷰 코칭만도 따로 진행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도움 많이 받으신, 나중에 되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트레이닝 하시거든요. 보통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뭐 뒤에 사항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보들 홈페이지 가시면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내용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혹시 앞에 했던 것들 중에서 뭐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얼마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일 거라 궁금한 것도 있으면 뭐든 해드릴 테니까. 네. GMAT 웨이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에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아예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폐쇄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지원을 못 하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없어도 그럼 넌 지원을 해봐라. 그럼 네 커리어를 가지고 체크해주겠다가 돼서 작년은 의외로 꽤들 많이 그렇게, 왜냐면 실제로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서 어드미션 받았는데 올해 1라운드는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랑 했던 분들은 아예 없었고요. 그 웨이버 저가 못 하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1라운드에 뭐 다른 것과 했던지 혼자 지원해서 웨이버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올해는 점수를 가진 지원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지금 찬스는 한 20위권 이하 학교들은 웨이버가 되면 그래도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는 학교 다 들어가서 보시면 걔네마다 뭐 신청하는 에세이를 쓰거나 혹은 걔네 기준이 올라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들었니 이런 거. 그 수업 기준에 안 맞더라도 그냥 메일을 보내보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 레주메랑 대략의 커리어 정리해가지고 요런데 내가 현재 지금 뭐 일이 바쁘다거나 도저히 시험 볼 상황이 아니어서 지원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웨이버를 받고 싶다, 가능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웨이버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탑 50위 학교 중에 거의 한 25개, 30개 정도는 웨이버 줘요. 꽤 많이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너무 지금 막 시간상 점수 맞기가 어려운데 올해는 꼭 지원해야 되면 물어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얘기했지만 아주 위 학교들은 많이 기대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네. 네.
마케팅의 구직률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는 제가 좀 정보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서치해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케팅 커리어이신 분들이 가서 졸업 후에 또 마케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체인지가 되는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바뀌는 곳이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팔릴 확률이 높아가지고 실제로 많이 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 쪽이 되게 이슈인데 마케팅이 그렇게 포장하기 좋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거 많이 해봤고 해보니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좀 바꿔보려고 가는 거다라고 어필하기 좋아가지고 들어갈 때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쪽에서. 작년에 작업했던 분이 그런 광고 에이전시 분이셨는데 점수로 680점, 지매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예일, UCLA, 뭐 USC, 코넬, 미시건 해서 7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 부분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오, 그럼요. 네, 그럼요. 거기도 많죠. 그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2, 3개월 만에 끝나는 분도 있고요. 지금 여기 얼굴 제가 아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예시보다는 시험 특성과 좀 빨리 매칭이 돼야 될 좀 필요가 있고 얘가 공부 잘하는 문제 시험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업하는 애들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이런 쪽의 질문들인데 우리가 했었던 공부랑 약간 달라요. 약간 IQ 테스트 느낌에 가까워서 어떻게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어프로치해서 그렇게 막 공부해가지고는 오히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가이드는 저희가 해드릴 거니까 뭐 충분히. 참고로 커리어는 뭐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보면 제가 올려도 놨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낸 분 중에 음악 교사 하신 분이 있어요. 음대 나와서 음악 교사를 하시다가 자기는 MBA 가야 되겠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만하고 싶대요. 학교는 가고 싶은데 딴 건 못 가겠으니까 이제 MBA 가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학교에 지원서 쓸 때는 그냥 뭐 뮤직 관련 비즈니스 같은 거 하겠다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 관련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분이 피델리티 자금 운용에 이번에 인턴 돼서 자기 커리어를 이제 파이낸스로 쌓아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리어가 바뀔지 몰랐다고 자기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메일이 왔었거든요. 충분히 커리어 체인지는 가능해요. 따라서는. 근데 대신에 학교를 들어갈 때는 굳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일단 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갈 때 썼던 에세이대로 커리어를 굳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내가 좀 기존 커리어를 가지고 뭔가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내가 좀 백그라운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좀 해놓고 들어가서 뭐 뭘 하든 관계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는 거는 질문 하신 거. 랭킹이 요새 되게 많죠. 너무 많아요. 약간 장사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 게 US 뉴스, 그다음에 FT, 파이낸셜 타임스 FT, 그리고 QS도 꽤 많이 봐요. QS도 꽤 괜찮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걔네. 그리고 포이치 앤 퀀스라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도 괜찮은 편이고. 비즈니스 윅은 이제는 글로벌리 안 하고 대륙별로 나눠서 랭킹을 매겨요.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매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관심 있으면 거기 정도까지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는 랭킹
셈이에요. 랭킹으로는. 다른 거는 추가로 질문 거 있으시면 그 뒤에 제 명함이 아마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준비 관련해서거나 준비 와중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메일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틈틈이 시간 나눠서 다 답 드리니까 전혀 뭐 신경 쓰지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사항 관련해서는. 자, 오늘 세션이 도움 많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